다음은 증거 순번 제 1115번 2024년 12월 5일자 공수처 2024 공제 746호 사건 수리서입니다. 다음 증거 순번 1116번 고발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공수처 2024 공제 746호 사건의 고발장으로 공수처가 2024 공제 746호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등 사건을 수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증거 순번 1117번 고발대리인 선임서입니다. 이 고발대리인 선임서는 앞서 본 2024 공제 746호 사건 고발인의 고발대리인 선임서로 선임서의 사건명에 2024 공제 746호 직권남용 및 내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 확인서에도 사건명에 직권남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선임 날짜도 고발장을 제출한 날짜와 같습니다. 변호인은 앞서 본 고발장에 수기로 직권남용죄가 기재된 점을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건 수리서, 고발대리인 선임서 등에 비추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증거 순번 제 1128번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 2에 의하면 해외 홍보 비서관의 업무는 해외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외신 관련 홍보 전략 업무, 해외 홍보 유관기관, 주한 외국기관과의 협력 홍보 업무, 외신 정례 브리핑 및 현안 브리핑, 대통령 해외 메시지 기획 관리 및 외신 분석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등 외신 브리핑, 외신 분석 및 대응 등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신 공보 및 대응 업무 수행 시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실된 사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허위 사실을 전파할 수 있다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 하태원에게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게 한 것은 해외 홍보 비서관의 고유한 역할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호 등 사건 판결문 제160쪽입니다. 위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존부에 관하여 공수처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한 고발 등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동시에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내란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내란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판결문 제161쪽 내지 162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윤석열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에게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이 있는 이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므로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되는 것인 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수사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고, 계속해서 판결문 제162쪽에는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역시 공수처와 별도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던 사실, 검찰 또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내란죄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내란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던 사실, 공수처, 경찰 등은 함께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6일 경찰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4건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공수처가 이를 수리한 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내란죄 수사를 계속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공수처가 공수처법의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여 수사권 없는 내란죄에 관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 법원은 변호인의 공수처에 위법한 영장 집행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 제183쪽 내지 184쪽입니다. 위 법원은 책임자의 승낙 없는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 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계속해서 184쪽 내지 186쪽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024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 또는 그 직무대리가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을 승낙하지 않았어도 그와 같은 승낙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설령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어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186쪽 내지 187쪽에서 위 법원은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가 없는 무단 침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색영장에 의한 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가 없어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여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와 관련하여 판결문 제750쪽 내지 751쪽에서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을 하였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을 뿐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1쪽 내지 752쪽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단순히 국무회의 소집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사실 자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계속해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오영주는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대통령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들어갔고,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같은 날 22시 18분경 김용현과 함께 자리를 이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22시 18분경 계엄 선포문 복사본을 국무총리 한덕수와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배보하였으나 같은 날 22시 18분경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자리를 이탈했으며 오영주와 조규용 등은 위 계엄 선포문을 배부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장님, 그 네. 판결문은 뭐 다 읽으실 겁니까? 전부 다? 뭐 이제 거의 끝난 거 저희가 같은데. 증거로 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증거조사 요지를 설명드리고 예, 있는데 좀 더 간단하게 좀 아니, 말씀을 변호사님께서 그거를 그거에 대해 그런 하도록 예, 예, 소송지를 좀 맞습니다. 해주십시오. 이미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있는 식으로 증거조사하는 건 예, 방안치가 뭐 아닌 것 아마 이제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사건에서도 좀 중요한 쟁점이라도 막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그렇게도 좀 빨리 진행하시고, 예,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변호인 측도 지금 반박하는 입장, 다른 주장을 하시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도 판결문과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자구를 전부 다 읽는 것보다는 예, 예, 예. 간단하게 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가능하면 요지 위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하시죠. 예. 28쪽, 23쪽, 예.